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과연 비트코인 시장은 다시금 강세장 국면으로 접어든 게 된 것일까? 이를 둘러싼 여러가지 분석과 전망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31,000달러 돌파 이후에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계속 반등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올해 들어서 이미 80% 수준의 폭등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다소간의 숨고르기를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흐름에 있어서 강력한 반등 모멘텀을 안겨준 직접적인 재료는 단연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입니다. 거물급 기관들이 직접 뛰어든 것이다 보니 관심도 역시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둘러싼 여러 전망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가 1년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40% 미만이라는 전망과 더불어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코인베이스 재상장 이슈가 다시금 커뮤니티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등장한 모습입니다. 이게 참 상식적인 기준으로 바라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자리하고 있는데 코인베이스는 미국 SEC가 증권이라고 규정한 코인들에 대해서 여전히 거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거꾸로 돌려서 얘기하면 리플 XRP를 상장 폐지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걸 놓고 미국 변호사, 호주 변호사,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가 공방 아닌 공방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모양새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긴 하는데 코인베이스의 XRP 재상장이라는 것은 워낙 그 상징성이 크다 보니까 관심도가 높아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는 20억 달러 규모의 리플 파트너 기업 니움이 미국에서 상장한다라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XRP는 증권이라서 상장 폐지, 리플 레저를 이용하는 파트너 기업들은 증권 증시 전격 상장, 참 재미있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왜 XRP 1000달러가 불가피한지 나름의 근거를 가진 전망도 제시돼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참 어려운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국내에서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 중단을 발표하며 러그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루인베스트 측은 위탁 운영사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문제이고 러그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높은 이자율 생각해서 특정 업체에 맡기자니 불안감이 생길 법한 상황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벌어지고 그렇다고 중앙화 거래소에 놔두자니 FTX 사태 같은 일 또 벌어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셀프 커스터디나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립토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하며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콜드 월렛은 100% 안전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은행들도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시대에 어떤 투자 영역에서 100% 안전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산 관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콜드 월렛이든 탈중앙화 거래소든 아니면 다른 뭐가 됐든 충분히 공부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은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흐름 지속되고 있다. 이 정도로 표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폭등할 만큼 폭등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 재료도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지금 정도 구간에서 살짝 숨고르기를 하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3포인트 빠진 60일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다시 누런색으로 바뀌면서 살짝 후퇴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조금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51%대 위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선물의 현물 대비 프리미엄이 6.4%로 상승하며 18개월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건 온건한 강세장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선물 프리미엄은 극단적 낙관주의에 빠졌던 2021년 10월 당시 19%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숫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강세장에 들어왔다는 걸 의미한다. 델타 스큐 역시 마이너스 13%를 기록하면서 시장이 온건한 강세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끌어올린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테마는 과연 어느 정도의 힘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일단 승인 신청에 대한 SEC의 입장이 언제 또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 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미국의 변호사 조 칼라사레는 비트코인 ETF가 1년 안에 승인될 가능성을 30에서 40% 수준으로 예측했습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SEC 요구에 따라서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지정했지만 코인베이스가 SEC가 요구하는 충분한 규모의 시장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양반은 그러면서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거래소이지만 현물 시장을 조작하려는 개인이나 기업이 반드시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를 해야 될 정도로 충분히 큰 시장이어야 한다. 현물 거래 대부분이 미국 밖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SEC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현물 ETF와 관련해서 또 다른 관전 포인트인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과 관련해서는 승소 가능성이 50%다라고 말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반반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50이라는 숫자를 다소 무책임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던질 상황은 또 아닌 게, 만약 그레이스케일이 승소를 한다면 그와 거의 동시에 블랙록의 ETF가 승인될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이 SEC가 그레이스케일 사건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전망,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번스타인 역시 SEC 입장에서는 그레이스케일 장외 거래 상품을 취급해 주는 것보다 월가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주도하고 기존 규제 거래소의 감시를 받는 비트코인 ETF를 허용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사건의 향방 역시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의 방향성을 바라보는데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고 무작정 막무가내 비트코인 급등,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기관 자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제대로 된 문 하나가 열리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건 호재성 재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이 우세한 모습이긴 한데, 암호화폐 콜드월렛 제조사인 트레저의 애널리스트 조셉 태텍은 조금 다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다라면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 ETF가 중앙화 거래소보다 업계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호재가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단기 악재가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후자의 가장 좋은 예가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다. 이 사례는 단기적으로는 혼란을 일으켰지만 탈중앙화 합의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안겼었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한 확장의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FTX 사태의 경우 중앙화 거래소가 결국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런데 ETF는 중앙화 거래소보다 더 나쁜 아이디어다.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 누구도 신뢰할 필요 없이 자금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전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ETF의 장부상 비트코인은 시장을 왜곡하고 비트코인의 통화 정책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ETF는 기초 자산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페이퍼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 수백만의 페이퍼 비트코인이 시장에 범람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눌릴 수가 있다. 비트코인을 진정으로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키를 통제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관점도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이 양반은 지금 더 중앙화될 수 있는 방법을 막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콜드 월렛을 사서 여기에다가 직접 보관하는 것이다. 이런 콜드 월렛 장사꾼의 관점도 꽤나 노골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목소리들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쩌면 미국보다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는 홍콩에서는 정부 주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이슈가 꽤 무게감 있게 거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홍콩 정부에서 홍콩의 외환 보유고로 뒷받침되는 홍콩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자 홍콩 정부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수용과 개방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전통 금융과 디지털 경제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홍콩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블록체인 산업에서 홍콩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고 거래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민간 기관이 홍콩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장려하고 있는 게 지금 홍콩 당국인데, 홍콩 당국이 과연 정부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까지 한다라면 어떤 일들, 상황들 벌어질 수 있을지, 이게 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상 홍콩 정부의 CBDC와 비슷하거나 유사한 역할,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홍콩 정부 입장에서는 CBDC를 발행할 것이냐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가능해질 수가 있고, 이런 와중에 홍콩 정부의 입장이 더 선명성을 갖게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민간 영역에서 지금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 자체는 어쨌든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직은 그래도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여전히 암호화폐 규제 이슈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홍콩 등 미국 밖의 지역에서는 전폭적인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영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 임원들이 암호화폐를 규제 대상 금융상품으로 분류한 영국 금융서비스 시장법 개정안은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의 중요한 이정표적인 성과로 남을 것이다. 뭐 이런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최근 킹 꼰대, 이 킹 찰스 왕이 승인 신청을 한 왕실의 승인까지도 받은 그 법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이런 접근 방식은 미국이 점점 더 암호화폐 산업 규제에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국은 암호화폐 허브로 거듭나겠다라는 약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규제 당국이 주도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최대 피해자를 꼽을 때 리플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며 19개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을 했는데, 코인베이스는 별다른 상장 폐지 이슈 없이 여전히 거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EC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든 말든 거래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리플 역시 거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 구성이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와 미국 변호사, 또 호주 변호사, 이렇게 3명이 최근 공방 아닌 공방을 벌였는데 내용이 좀 웃깁니다. 그런데 설득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논란의 시작점이 된 것은 존 디튼 변호사였습니다. 이 양반은 미국 SEC가 코인베이스를 향해서 불법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블랙록은 코인베이스와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코인베이스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이 yes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소 조크 내지는 조롱의 뉘앙스가 남게끔 대답을 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이걸 보고 역시 XRP 홀더인 호주의 변호사 빌 모건이 완전 빡친 건데, 코인베이스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면 XRP를 재상장해야 한다, 이렇게 받아친 겁니다.
모건 변호사는 코인베이스가 XRP의 2차 시장 거래를 중단하고 SEC가 유가증권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토큰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한심할 정도로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가 투자자들을 걱정했다라면 SEC가 증권으로 규정한 솔라나와 에이다 등 다른 토큰들에 대한 거래를 중단했을 것이다. 코인베이스가 XRP를 재상장해야 이런 불일치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멘트가 되게 노골적 비판 수준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일관성도 없고 위선적이라는 건데 코인베이스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 맞는 말로 들리다 보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코인베이스 XRP 재상장 덜컥 이루어지게 되는 건 아닌지 괜히 희망회로 한 번 더 돌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리플 시세와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긍정적인 포인트들 제시되고 있는데, 먼저 이건 일간 차트입니다. 지금 불 플래그 패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상단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이번 주에 0.56달러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높고 7월에 1달러를 맞이할 준비,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매거텍 XRP의 분석 내용입니다. XRP의 인생을 건 것으로 느껴지는 잭 더 리플러의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XRP 1000달러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XRP는 상품 시장과 파생 상품 시장 등 다양한 시장에서 가치를 토큰화하도록 설계된 유틸리티 프로토콜이다. 이런 시장에서 1200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토큰화해야 하는데 파생 상품 시장만 하더라도 이게 500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 결과적으로 XRP가 파생상품 시장과 같은 토큰화 시장에서 10%만 차지하게 된다면 이때 시총이 50조 달러에 달하게 된다. 파생상품 시장 말고도 주식, 채권, 상품 등 최소 1200조 달러 가치가 있는 다른 시장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서 XRP가 1000달러로 평가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당장 리플이 지금 홍콩 정부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만 봐도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리플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결국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리플의 비전과 가치는 시간이 보여주고 입증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